오늘 진행은 직원들은 직무에 만족하는가라는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에 관해서 언급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은 직무에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가,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소진, 근골격계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은 왜 직장을 옮기는가, 이직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직 사유, 그리고 직무 만족과 이직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직 요구를 낮추는 방안, 그리고 오늘의 상당히 주제가 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어떠한 도덕성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직장에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환자들은 어떠한 병원을 기대하고 오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현실을 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직무 만족도와 몰입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만족도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는 고객 만족을 얘기하는데, 고객 만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직원들에서 나옵니다. 직무 만족. 먼저 직원들이 만족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직무 만족도란 직무의 그 경험이나 이런 데서 발휘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직무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만족을 통해서 심리적인 성장을 체험했을 때 느끼게 되고, 이러한 만족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만족도는 환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직무 만족의 그러한 중요성은 사회적 측면을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생활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신건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에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또 원활한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아가서 이직률, 결근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그래서 생산성, 작업 성과 저하, 태업과 결근, 이직 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직무 만족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하신 분은 우리 송인신 교수님이시고요. 직무 만족에 대해서 결론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좋은 게 있는데, 가장 직무 만족의 결정적인 요소는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에 맞게 차별화된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직무 만족에 있어서 자율성 요인, 즉 치과 의사로부터 인정받고 환자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는 논문도 있고, 또 동료 관계 요인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요인이 영향도가 적다고 얘기하는 논문 또한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순서가 자율성 요인, 장래성, 그 다음에 보수, 동료관계, 환경 요인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만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 일터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업무량 요인은 업무가 많고 적고는 직무 만족도의 상관도가 적다고 이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무 만족도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특성을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또 의사소통의 구조, 그 직장의 그 구조적인 요인에서는 복지가 실행이 잘 되고, 경력과 능력에 맞게 급여가 잘 지급이 되고, 근무 시간이 잘 지켜지고, 건의 불만들의 그 의사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의견을 더 신뢰해주고, 업무의 기회가 균등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될수록 직무 만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직무 만족의 개념과 또 직무 몰입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 조직 몰입이라고도 하고 직무 몰입이라고도 하는데, 직무 몰입 전자는 좀 더 정서적이고 휘발성이라면 이 몰입도는 좀 더 고용적이고 유착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조직과 동일시하느냐, 내 생각과 그 조직에 얼마만큼 관여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그 조직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또 일체감, 또는 긍지, 자부심, 또 목표와의 일치도, 이런 것들을 직무 몰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직장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으로 이 직장을 운영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동의가 되는 사람은 직무 몰입이 높을 것이고, 그 비전하고 자기의 가치관하고 다를 때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몰입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한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서 업무 수행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고 재량권이 주어지고 보고 체계가 원활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는 직장일수록 몰입도가 높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X유형, Y유형이라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X유형은 좀 더 수동적이고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Y유형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X유형보다는 Y유형에서 직무 몰입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내가 원장이 우리 스텝에게 얼마만큼 재량권을 줘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가, 믿음과 판단, 그리고 효능감, 자기가 이 직장에서 참 이펙티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몰입도에 높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제가 KCTC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과학화훈련단이라는 홍천에서 인재로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신동아나 혹시 KBS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대항군의 역할에서 국군을 이렇게 싸워서 전투력이 어느 정도 평가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KCTC하고 한국 군인하고 대대장이 전투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군대 조직의 특성은 대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이렇게 중대장이 다치거나 죽으면은 그 조직은 와해되어 버립니다. 근데 KCTC 과학화훈련단은 그 역할을 누구든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 몰입이 그만큼 높고 임파워먼트가 잘 돼 있으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 이 KCTC를 이긴 군대가 없습니다. 해병대도 지고 특전대도 다쳤죠. 지고 나서 울고 가죠. 그 훈련단에 와가지고. 우리 병원이 KCTC 같은 그런 병원이 되면 좋겠죠. 직무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보면 업무 수행 방식과 공정한 임금, 승진의 기회가 되고, 또 조직 몰입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건 임파워먼트 순서, 그 다음 사명과 비전, 그 다음 임금 승진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조직의 내부적 요인과 조직의 외부적 요인이 어우러져서 내부적 요인에는 임금과 승진 정책, 업무 수행 방식, 임파워먼트가 이어지고, 외부적 요인에서는 관리자에서 주어지는 사명과 비전, 그 다음에 조직원에서 얻어지는 XY 유형의 이게 잘 혼합이 돼서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 성과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고려해 볼 게 무엇입니까? 일단 인터뷰에서 사람을 뽑을 때 X유형보다는 Y유형의 사람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 그리고 승진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임파워먼트를 적절하게 주어서 업무 의사결정에 권한을 주고 자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즉 인사 조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휴가 가는 거나 이런 것들 실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또 자기들이 순번을 정하는 일들 일일이 원장이 간섭하지 않고 임파워먼트를 주는 거고, 나아가서는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도 구매에
어떤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구매 결정까지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서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러면 무엇인가?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 근골격계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원인은 크게 보면은 부적절한 대우가 제일 크겠죠. 그 중에서 보수가 이제 제일 큰 요인이 되겠고, 전문적인 갈등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것, 즉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느끼고 이게 과연 내 일이냐, 전문적인 일이냐, 이게 잡느냐 이런 것들의 갈등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근무 환경 요인에서 사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탈의를 할 공간이 없다거나 전화를 할 공간이 없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동료 갈등 요인에서 치과 의사의 업무를 이렇게 책임을 전가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치과 의사와 갈등을 느낄 때, 스태프와 간의 그 갈등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업무량 과중 요인에서 이제 너무 많은 스케일링 환자랄지 잡무, 일손 부족 이런 것들에서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연령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미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경력은 3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학력은 전문대졸 경우에 지금 치위생과는 전문대졸과 학사 자격을 갖는 대학 졸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문대졸의 경우는 부적절한 대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대학교 졸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득은 물론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령이 낮고 미혼인 3년 미만의 초임 위생사들에게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대상일 것 같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을 정리를 하면 부적절한 대우, 치과 의사와 갈등, 과중한 업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이제 끝에 부분에 뭐냐면은 정리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치위생사를 선택한 동기와 내가 얼마만큼 일할 것인가가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선택의 동기가 취직이 용이해서 내 치위생사를 왔다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 적성에 맞아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종사 예정 기간에서도 그냥 돈 벌 만큼만 내가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제 통계적인 유의함을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개신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이 그 다음으로 받고,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 또 이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통계하고 살펴보면은 우리가 반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하고 직무 만족도는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면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감정노동입니다. 감정노동은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라,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직원들은 감정노동을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감정노동이 뭐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리한 감정노동의 설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내 일은 내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어야 된다.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내 속은 끓고 있는데 환자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감정노동이 되죠. 감정노동의 치위생사들이 겪는 점수를 보면 보통 이상입니다. 보통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백화점의 의류 판매원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보다 이제 더 심한 사람들은 호텔의 서비스 종업원들인데, 제가 개업한 장소가 이제 호텔 앞이다 보니까
호텔 종사자들의 잇몸이 엉망인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 노동을 심하게 겪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백화점에 의류 판매하는 사람만큼의 감정 노동을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감정 노동은 사실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감정 노동은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게 돼서 결국은 네거티브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번아웃, 소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노력과 직무 능력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그 근원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자아기능, 또 부정적인 직무 태도,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정신적, 육체적 탈진 상태를 소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진의 그 변인을 설문하는 내용에 보면은 업무로 인해서 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로감을 느낀다. 직장 가기 싫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환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 만큼 쌓여서 또 그쪽으로 가면 이제 정서적으로 내가 메마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나고 병원 업무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낀다. 또 환자에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소진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소진의 이제 평균치를 보면 신체적 탈진감이 많고요. 효능감 감소, 내가 이 직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리고 감정적인 고갈이라서 얼굴 표정을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래로 얼굴 안면이 처지고 더 이상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 계속 웃으라고 그러면 감정 노동을 연결해서 자, 그러면은 그런 소진이 이런 인구사회학적으로는 분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36세 이상에서는 소진하고 이직 의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에서도 직업의 장래성을 제외하는 모든 부분에서 36세 이상은 가장 긍정적인 부가 나타납니다. 또 기혼자에서 소진이 낮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시 아줌마의 힘이 강합니다. 아줌마를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안정감 있게 병원을 운영하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보수는 물론 소진하고 관계가 있죠. 소진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감정적 고갈이 제일 크고 직업 효능감 감소, 신체적 탈진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고갈 요인이 소진 정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진에서 감정으로 인한 소진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체적 탈진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취생사가 된 지 1년에서 3년 차 이 그룹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의사를 포함해서 직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알러지,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염, 그 다음에 소음. 제가 전에 소음 관련 선전 모델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스피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집사람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집사람으로부터는 선택적 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증상, 이건 많이 겪으실 거예요. 다행히 저희 치과 옆에 한의원이 있어서 수시로 침 맞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눈 손상, 그리고 심리적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각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취생사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냐면 근골격계 증상인데, 특히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국내 취생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깨 부위에
가시돌기 건염, 이두근 건염, 견갑골 근육통 이러한 것들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석션이나 리트렉션 할 때 외전한 자세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도 이상에서 이렇게 외전한 자세에서 그리고 환자한테 이제 입을 벌리게 하거나 석션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은 마치 교향악단 연주자랄지 미용사들하고 비슷한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외국의 치위생사는 우리하고 약간 후발부위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긴장성 목 증후군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목을 구부린 자세에서 좀 시술하는 자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목 증상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카르팔 터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세 손가락이 잘 이제 힘이 안 주어지는 거. 젓가락질을 잘 못하겠네요. 그런 거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저는 왔는데. 이게 이제 직업병이죠. 치위생사의 재밌는 건 신장하고 통증의 부위가 달라요. 160cm 키 이하인 경우는 주로 다리, 서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리가 아프고, 신장 161cm 이상에서는 어깨가 많이 구부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키가 큰 사람들이 어깨를 제외하고는 별로 증상이 적고요. 키 작은 사람들이 신장이 작은 사람들이 다리 이외에도 허리, 엉덩이, 무릎 이런 관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나라 치위생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의 제일 후발 부위는 어깨 64%, 다리 발부위 51%, 허리 48%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만 시킬 게 아니고